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와 한강대교 사이 고장차 때문에 오늘 더뎠는데요. 지금도 여의 하류나 한강대교 쪽으로 쭉 정체가 이어지고요. 이렇다 보니 수월하던 노들길도 영향을 받아서 여의 하류에서 여의교, 노들고가에서 중대입구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오늘 성남 지역 국도 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남 부근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현재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성남, 서운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계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월급쟁인데 제가 만 18년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월급 오른 기억이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렇죠. 예, 경제지표 좋다 그러고 말이에요. 네.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한다, 뭐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월급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 고용노동부의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 추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은요, 국내 회사원들 샐러리맨이라고 하죠. 실질 임금은 2007년도에 290만 원대로 진입한 뒤에 거의 지금까지 7년 넘게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월급쟁이 평균 실질 임금이 7년간 그러니까 300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멈춰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 과거와는 뭐 확연히 틀립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이제 실질 임금 50만 원에서 80년대 100만 원으로 바로 돌파했거든요. 예. 10년 만에, 만 10년 만에 100%가 올랐고, 또 다시 100만 원에 돌파하는데 1990년대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또 10년 만에 100%씩 이제 쭉쭉쭉 늘어났는데, 그런 것과 지금 거의 7년 넘게 멈춰 있었다. 아주 확연히 대비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임금, 샐러리맨인데 월급이 멈춰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경제의 모든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 양극화, 바로 이 오르지 않는 월급 때문이고요.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내수 멈춰 있다. 이것도 역시 월급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의 고객이 실은 샐러리맨들입니다. 샐러리맨들이 뭐 그렇죠. 치킨도 사 먹고 외식도 하는 건데, 월급쟁이들이 뭐 돈을 못 벌고 월급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돈 안 쓰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내수는 죽고,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이 월급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월급 안 올라가는데 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으면 결국 기업들이 돈 쌓아놓고 있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표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기업 저축률 역대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길게 보면은 이 기업 저축률 상승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 같은 최근에 보면 순이익 대비 타기 2월 잉여금 비율이 300%.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3배 이상씩 지금 챙겨두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기업들은 인건비 지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기업만 부자가 되고 있는데, 그 2005년부터 2010년 5년간의 기업 소득이 연평균 19%, 20%씩 계속 기업 소득은 늘고 있는데, 예. 반면에 가계 소득 증가율은 한 1.6%, 2%도 않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가계하고 기업이.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가계하고 기업이 거의 비슷했어요. 8% 정도로. 그런데 이게 완전히 기업이 압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보고, 이 대기업이 이제 현금제 그만 쌓아놓고 투자 촉진책에 대해서 조금은 압박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기업한테 이런 거 강요하냐 이런 게 말이 되냐 하겠지만 우린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몇몇 기업 살리려고 희생도 많이 하고 환율도 바꿔주고 뭐 이런 게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이제는 기업들에게 좀 책임을 물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쌀 시장 이거 개방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10년씩 두 번에 걸쳐서 20년간 쌀 관세와 유예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시장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데 정부는 이제 올해를 끝으로 관세와 유예를 끝내겠다. 즉 쌀 시장 개방하겠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이 어저께 더 이상 쌀 관세화를 유예할 수가 없다. 개방하겠다. 관세화를 유예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사회적 갈등 최소화하고 반면에 또 해법도 찾아보겠다. 이렇게 뭐 명확한 입장 밝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쌀 관세와 유예 이게 뭐예요? 많이들 헷갈리고 기자들도 심지어 헷갈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관세를 매기는 게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관세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쌀의 경우에는 관세를 내더라도 무역하겠다는 나라가 많아요. 태국이나 이런 나라 막 쌀 수출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쌀을 관세를 아무리 내도 이 관세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 관세와 유예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뭐 아무리 많이 줘도 개방을 안 한다. 이게 이제 관세와 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와 유예가 실은 보호인데, 근데 여기서 관세와 유예를 끝내겠다라고 밝힌 거는 이제부터는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기더라도 무역을 하면서 쌀 시장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올해 쌀 관세와 유예를 끝낸다. 그러면은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받고 쌀 시장을 열겠다는 건데 지금부터 포인트는 관세 유립이다. 이 현재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할 관세율이 뭐 400% 정도가 될 거라고 관측이 되는데 이 400% 관세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200%, 300%만 돼도 우리나라 쌀 시장 못 견딥니다. 뭐 워낙 싸니까요. 수입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부의 협상력을 통해서 400% 관세율은 뭐 쌀 시장 개방하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이게 정말 마지노선 중에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은 하되 세금을 확 물리면 된다 이 관세율도 말씀이시죠? 지켜야 되죠. 근데 이왕이면 한 1000% 어떻습니까? 1000%는 이 너무 심한가? 400%의 관세율도 저는 힘들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협상을 잘해야 돼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전월세 계약할 때 좀 암묵적인 관습 같은 게 있습니다. 즉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도배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고쳐주고 하는데 예. 이 전세 같은 데는 세입자가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요. 전세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집주인에게 알려서 고쳐놓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입자가 전셋집에 있는 하자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집주인에게 즉시 바로 알리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은 이제 방배동의 한 다가구 꼭대기에 사는 A 씨가 있는데 워낙 안 좋은 거예요, 집이. 그래서 막 물방울이 새서 벽지, 가구, 책상, 곰팡이로 인해 심각하게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게 참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 해지하고 방을 뗀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집주인한테 소송을 냈는데 예. 법원은 그런 뭐 증거 불충분이다. 해서 이 집주인은 이 세입자에게 하자에 따른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은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다른 군부대와 비교할 때 22사단만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관심사병 문제로 인한 문제가 예전부터 축적되어 왔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에 22사단 군종 목사로 계신 분이죠. 이용남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22사단에도 계셨고 육군 교도소 군종 실장도 복무하시고 뭐 굉장히 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네. 우선 말이에요. 관심 사병들 상담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 관심 이 병사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무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 많이 하고요. 예. 또 요즘 병사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과 많이 단절되다 보니까 예. 익숙했던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게임 중독자들이 좀 많았어요. 중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성적 요구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또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우리 병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성적인 부분이나 사회생활 단절되는 건 관심 병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일반 병사들 똑같이 느끼는 거죠. 병사들이요.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취약합니다. 개인적 성향이. 그걸 참지 못하는구나. 예. 뭐 그렇다고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관심 병사라는 사람들이 사고 칠 확률. 예를 들면 관심 병사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를 칠 확률이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대략.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예. 오히려 관심 우리 병사들 정확한 용어는 보호 관심 사병입니다. 예, 보호 관심 사병. 병사라고 하죠. 보호 관심 병사들은 오히려 부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면은 육군 교도소에도 계셨는데 거기에서도 비율이 낮겠네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뭐 부대에 왔을 때 얘가 자대에서 보호 관심 사병이었다 아니다는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가정 형편이 불우한 장병들이었습니다. 한 60% 정도가 예. 이혼과 편모 가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부대에서도 보호 관심 사병으로 분류가 됐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고에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호 관심 병사들이 사고 일으키면 어떤 종류의 사고를 일으킵니까? 총기 사고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일단 군탈, 우리가 탈영이라고 하죠. 예. 뭐 그런 종류의 사고와 또 이제 군에서 가장 보호 관심 병사들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 중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병사들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심사병, 보호관심사병이 이거 ABC 등급 분류하는 거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뭐 지휘관이 대충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지휘관이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도 그 작업에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보호관심 병사를 분류할 때는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예. 첫 번째는 그 병사가 입영을 해서 작성한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예. 가정 환경 조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 환경부터. 예. 그다음에 그것이 또 병사가 군생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면접을 합니다. 누가 하죠? 면접은 이제 여러 인원들이 하죠. 간부들도 하고 소대장, 중대장, 또 대대장도 하고. 지휘관들이 하는군요. 네, 또 우리 군에 있는 군종 장교들이 가서 또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사가 병무청에서부터 신체 검사 받을 때부터 그리고 보충돼 있을 때 그리고 신병 교육 때 받을 때 약 3번의 심리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 검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지휘관들의 면접 그리고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했을 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조사, 예, 심리 검사 자료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는 ABC로 나눴을 때 C는 이제 양호, B는 보통, 그다음에 A가 이제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했거든요. 네. 물론 보호관심사병이라고 해서 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자살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자, 22사단에 계셨잖아요. 예. 2007년에 22사단에 계신 거 맞죠?
예. 근데 22사단에서 솔직히 사고가 좀 유난히 많이 났어요. 그죠? 이 어떤 22사단의 특수성이 있나요? 일단은 뭐 22사단이 지리적으로 가장 또 멀리 있고요. 예. 지형적으로 우리 동부전선에서 가장 험한 데이기도 하고요. 다른 GOP 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GOP 경계 근무만 하면 되는데 예. 22사단은 어떤 지형적 특성 때문에 GOP도 맡고 있고 또 상당히 40km에 해당하는 해안 소철을 해안 경계 근무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40km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 사실 22사단만 사고가 그렇게 유독 많은 게 아니라 그래요? 예.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4년 전에 강화도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또 뭐 2004년인가 5년에 또 28사단 집필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 90년대 중반에도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전방에서 두 개의 사단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갑자기 22사단만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간혹 이렇게 일어나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2사단이 좀 상당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긴 되겠네요, 좀. 그렇죠. 일단은 해안까지. GOP 경계 근무에다가 또 해안 경계 근무라는 것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이 서쪽은 완만하다가 동쪽에 급히 올라갈수록 맞습니다. 산이 높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그것이 동해안 그 끝에쯤 가서는 급격하게 낮아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고진동이나 뭐 오수동 여기는 동부전선에서 가장 험한 지역인데 22사단이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제 조카도 솔직한 얘기로 그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22사단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게 면회 오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면회하러 왔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한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아주 진짜 험합니다, 지역이. 험하죠. 예. 또 눈도 많이 오고요. 뭐 그렇죠. 눈도 많이 오고. 아유, 눈 오면 얼마나 우리 사병들 힘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병장. 이게 제대 말년인데 이런 사고를 낸 게 참 예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가끔가다 그것을 보면서 예. 제가 좀 황당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병사들을 상담하다 보고 또 제가 육군 교도소 군육실장을 하다 보니까 사고 패턴들이 있어요. 아하. 일병, 이병은 주로 이제 군탈과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자살자의 70~80%가 일병, 이병입니다. 군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군탈이라는 건 사병이라고 하는 탈영이죠. 상병 탈영. 병장들은요. 예. 폭행을 또 많이 하고요. 폭행이요? 예. 이제 후임병들은 이제 구타를 많이 예. 해요. 뭐 그래서 이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강화도 총기 사건도 주범이 병장이었고요. 예. 28사단 집비 사건도 주범이 상병이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총기 사건 그 두 건도 다 병사가 상병이었습니다. 계급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왜 상병 병장들이 총기 사건을 일으킬까 하면 일병, 이병보다는 선임병들이니까 총기 접근이 좀 용이하고요. 예. 또 나름대로 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상병 병장급에서 이런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저께 상가집에 가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예.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사고 많이 안 났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런 주장? 완전히 잘못된 정보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이제 국방부에 여러분 자료를 요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임관했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 자살이나 차량 사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약 300명 안팎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현격하게 줄어가지고요. 예. 100명 내외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병력 관리가 그만큼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군이 많이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사이에 사고는 현격하게 줄었는데 왜 국민들이 또 친구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는가 하면 예전에는 보도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이렇게 발달이 안 됐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전방에서 사고 조금만 나도 인터넷 확 뜨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군에 사고가 많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니 제가 그 군 쪽에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군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의 평균 자살률보다 군대 내에서의 자살률이 떨어진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미국 자살 예방 센터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2011년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 우리 국민들이 인구 10만 명당 32명이 자살을 합니다. 예. 자살률 저희가 세계 1위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 사망 원인 가운데 4위가 자살입니다. 예. 그런데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그 청소년들이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군이 12명이 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군의 자살률이 일반 사회에 반도 미치지 않고요. 제가 다른 나라 군대는 어떨까 싶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 이제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과 또 이스라엘을 비교해봤는데 깜짝 놀란 것은 미군과 이스라엘 군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7명, 18명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높더라고요. 모병제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정신전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실 미군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데 11명 정도 선에서 지금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더 줄여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 군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그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근거 없이 얘기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얘기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맞습니다. 접근해야 되는데 예. 너무 좀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도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오늘 말씀 진짜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22사단에서 2007년에 군종 참모로 계셨던 이용랑 목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대리 지금 뭐하나? 기계, 장비, 부품, 판매, 구매? 다라 기계장터에서 산업 기계장비 보고 있죠. 다라 기계장터? 아직 모르셨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 광고까지 공짜거든요. 그래서 산업인을 위한 다라 기계장터구만. 문의전화 1588-0914. 스마트폰에서도 다라 기계장터.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보를 만다 하면 27살 때 나왔어요. 근데 지금 40살 지금 넘었어요. 50살 됐어요. 그때까지 여기서 풀법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일단 한국에서 한국말 못 알아들었고 너무 짜증났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는 거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 요즘에 지금 시집 갔고 한국말도 좀 알아들었고 힘든 거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 시간으로 생각하면 엄청 힘들었지. 뻔했어요. 먼 곳 외국 그러면 조금 우습게 보는 거 조금 있지. 예, 지금 나오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몽고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다룰 주제,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세계 곳곳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 이주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제한몽골인 학교 설립자고 지금은 이사장이시죠, 유해근 목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한 날입니다. 좀 전에도 군정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다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종교 방송이 된 듯한 기분도 드는데, 예, 어쨌든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주민이 어느 정도 되죠? 네, 지금 현재 최근 통계상으로 보면 160만 명이 이제 넘어가는 거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된 지 오래됐고, 예. 또 가다 보면 이미 이웃으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분들 목적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 필요로 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그분들이 이제 3대 업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다 같이 출국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이웃이다. 근데 아직도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조금 힘든 게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남녀 차별을 금지하거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통과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다들 인식하는데, 현재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가 안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종차별이라도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일상적으로 모독이나 모욕, 그다음에 맞습니다. 우리 사회 살아가는데 소중한 이웃인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어떤 사회든 외국인한테 일자리 뺏어간다. 우리 복지 혜택 다 가져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외국 생활 해봐가지고 외국인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죠. 유 목사님. 네. 오랫동안 이주민들 위해서 일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주로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겁니까? 뭐 외국인들 돕는 일 벌써 이제 한 22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문제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뭐 생존권부터 인권, 복지, 하물며 그들이 공장에서 당하는 노무 이제 상담, 그런 모든 일들 좀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몽골 학교를 또 운영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몽골 학교. 근데 이제 몽골 학교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몽골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위치는? 그러니까 제가 몽골 학교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거야 오리지널 몽골 학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몽골 학교. 근데 제가 하는 운영학교, 몽골 학교는 1999년도에 세웠고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인 근로자들의 자녀 학교예요. 예, 우리나라에 현재 몽골 사람들이 한 3만여 명, 이 숫자는 몽골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는 겁니다. 몽골 전체 인구 한 300만 정도 되니까는요. 근데 유독 몽골 사람들만 한국에 올 때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해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움직이고 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오고 또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몽골보다는 교육의 수준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는데 그 당시에는 99년도 당시에는 몽골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해 왔죠. 지금은 광진구 광장동에 있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예.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해서 몽골 아이들만 한 100여 명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 광장동에 있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뭐 반대하거나 이런 일 없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좀 생소한 그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반대합니다. 뭐 하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골목 아주 그 끝자락에 이제 몽골 학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민원의 소지는 없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담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늘 아이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아이들하고 그 옆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하고 좀 그 안 좋은 일이 갈등이 있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다 경찰서에 끌려갔죠.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왜 싸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골목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우리 그 한국 아이들이 우리 몽골 아이들한테 야 몽골 거지들 니네 나라 가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몽골 아이들이지만 한국말을 다 하거든요. 금세 다 한국말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상처들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전 이제 유럽에서 유학 생활했는데 유럽에서도 뭐 비일비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니까. 특유의 이제 그 이른바 옛날 나치즘부터 해서 인종 혐오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만 여전히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심한 경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외국인들은 다 저거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온 흑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똑같이 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 이 흑인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더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흑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태원에 가서 마치 자기들이 미군인 듯한 인상을 주면서 맞습니다. 모여 살아요.
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진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갑자기 흥분이 되네, 이거 진짜. 예?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저기 아시아권 근데 버스 같이 탔는데 혐오 발언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참으로 인종 모욕 고소를 하셔가지고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분이 교수님 줄 알았으면 분명히 또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단 외모만 보고 무조건 몽골인이 동남아시아는 못 사는 사람도 왔다고 이제 혼내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업 갖고 예. 사람 판단하고, 예. 색깔, 피부 색깔 가지고 판단하고, 예. 그 색깔도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또 달라지고, 네. 이거 예. 아주 안 좋은 절대로 안 겁니다. 되죠. 예,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저걸 하는데, 근데요, 우리 저 목사님께 좀 여쭤보는 게, 우리가 외국인 학교 이거 운영할 때 외국인 예. 학교 그러면 일단은 돈 많은 애들이 그리고 뭐 미국이나 또 이런 데서 있던 애들이 리턴이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몽고 학교 이거 외국인 학교인데 이게 굉장히 좀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외국인 학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교는 다 선진국형 외국인 학교입니다. 그렇죠. 영미계나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화교 학교. 네. 근데 유일하게 이주노동자 자녀 학교가 몽골 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2005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학령인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학령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몽골 학교가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교 지원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선진국형 외국인 학교는 한국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1년에 뭐 1,500만 원, 2,000만 원씩 맞습니다. 내고. 그 귀족 학교라고 그러죠. 우리 미국 흔히. 대학 가기 위해서 가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몽골 학교에는 한국 아이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몽골 아이들한테 학비를 제대로 많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적어도 이제 세계화되고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외국인 학교에 대한 그 기준도 좀 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외국인 학교 지원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외국인 학교가 21곳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른바 기족학교로 운영되는 그래서 등록금이 2,500만 원, 2,400만 원 그래요. 1년 등록금만. 근데 뭐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은 훨씬 센 겁니다. 근데 원래 내국인은 30%만 받게 돼야 되는데 한 50% 가까이 또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데는 사실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정말 순수한 몽골 외국인 학교 또 몽골 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한 학기 1년 등록금 100만 원도 못 받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 밥 먹이는 것으로도 빠듯할 정도의 돈이니까 제가 일명 외국인 학교 지원법이라든지 외국인 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학교를 도와줄 필요는 없고 정말 설립 목적과 조건이 한국의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게 선임을 해서 돕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서울시의 서울시 교육청도 이렇게 같이 찾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 새로 짓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땅이 사실 땅값이 비싸잖아요. 서울시에서 무상 임대해 줬다고 그러네. 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외국인 우리 몽골 학교 건축을 이제 워낙 열악했어요. 시설이. 예. 그래서 학교를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땅을 이제 빌려주셨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한참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땅만 이제 서울시가 빌려준 거고 거기에 이제 건축은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운영도 물론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지만 건축도 많이 굉장히 어렵고 운영도 어렵고 아주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방법을 한번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템 방송이 잘 나가니까 그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이들이나 학생들 또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돕는 공익재단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단 목사님이랑 서울시의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도 우리가 같이 쫓아가겠지만 공익재단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특수모금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방송 계기로 해결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두 있습니다. 분이서 직접 말씀하시네. 아니, 이 너무 들으면서도 안타깝잖아요, 교수님. 정말 더 해야겠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 그게 진짜 지금 안 처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 사실 외국인 학교 우리 목사님이 운영하실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국인 차별, 사실 이게 민족주의의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숭상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또 이런 어두운 부분이 항상 동행을 합니다.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60만 명, 곧 있으면 이제 200만 명 가까이 되실 거예요. 유럽에서 인종차별은 뭐 일자리 뺏는다는 것으로 자꾸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하는 일을 이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사실 딱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경제 조건까지 갖춰져 있는데 다만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괴롭힌다고 괴롭히는 건데 아니 옛날에 한국은 얼마나 못 살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위험하고 어렵고 심지어 산재도 많이 발생하는 일까지 다 해주시는 건데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고 또 마땅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건 먼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문자 하나 왔는데 제가 목사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97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몽골 사람 싫어요. 몽골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선조들 살해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늘 이제 21세기가 함께 공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다. 글쎄 저는 일정한 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려운 외국인들, 특별히 이제 몽골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것은 지금 교수님이나 우리 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대적인 그 정신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요. 맞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소위 솔롱고스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지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 무지개라는 게 7가지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균형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또 공존해야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그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겠죠. 오늘 바로 이 제한 몽골인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외국인 문제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제한 몽골인 학교 이사장 유해근 목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